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강 서부아프리카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네, 본 교과목의 제목이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이지만 이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부아프리카 고대 왕국의 역사와 또 다음 주에 이어질 나이저강 유역, 그다음에 대서양 연안의 왕국과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 상황에서 서아프리카 고대 역사나 그 다음에 나이저강과 대서양 연안의 고대 그 왕국과 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폭넓은 시각에서 서아프리카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를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 강의 요점과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지리아 역사를 간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어떻게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와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반투인의 이주와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그 고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반투인의 이주와 정착을 꼭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 지역이 어떻게 문명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명화가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와 철기술 전파와 긴밀한 연관 속에 발전했다는 것을 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또 서부아프리카의 문명 중에서 중세 왕국이라고도 하고 고대 왕국이라고도 합니다만 가나, 말리, 숭가이 그리고 카넴보르누 왕국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듭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하우사 왕국과도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도 역시 보코하람만 해도 카넴보르누의 왕국이었던 니제르, 그 다음에 차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전모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의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이지리아 간략 역사를 좀 볼까요? 예, 나이지리아 노쿠 문명이 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노쿠 문명은 소위 말하면 나이지리아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크라는 나이지리아 중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나이지리아가 과거에 이런 노쿠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규명해냈습니다. 이 노쿠 문화는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한 200년 사이에 번창한 문명으로 사하라 이남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기 600년대 초부터 도시국가와 왕국, 제국들이 지금의 나이지리아에서 끊임없는 번영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예, 이페 왕국이 그 중에 이제 10세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왕국이었는데 이 이페 왕국에 대해서도 좀 나이지리아와 연관시켜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베냉이라고도 하죠. 베냉이란 국가도 있습니다만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사이에 가장 번영했던 나이지리아의 문명이었습니다. 또 북부 나이지리아의 초기 발전은 서부아프리카 사바나 지대를 지배했던 그러니까 어, 이제 수단 지역이라고 하죠. 제국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부 나이지리아는 카넴 왕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지만 14세기에 북동부 나이지리아였던 보르누가 카넴을 이어받아 정치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면서 북부 나이지리아가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1591년 송가이가 무너지고 카넴 보르누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지만 17세기에 쇠락하게 되죠. 14세기부터 부유한 하우사 도시 국가들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1804년 플라니족 무슬림 성직자인 우스만단 포디오가 세운 소코토 칼리파트에 의해서 하우사 도시 국가가 정복당하고 나이지리아 역사가 이제 맥락화되겠죠. 자, 카넨보르누는 무역으로 부강해진 반면 니제르 삼각주에 위치한 왕국들은 노예무역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포르투갈인들이 첫 번째 나이지리아에 도착한 유럽인이었죠. 나이지리아 해안에 도착해서 노예무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1807년과 1851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법으로 금지하고 라고스, 노예무역의 중요한 항구였던 라고스 항을
전진 기지로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한 포함 외교를 펼치는 전진 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1861년 라고스는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죠. 1880년대와 1890년대 들어와서 이 지역의 통치자들과 일련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남부 나이지리아의 영국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확대되게 됩니다. 1903년 영국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소코토 칼리파테를 정복하고 이게 나이지리아의 이제 역사에서 중요한 그 왕국이었죠. 소코토 칼리프 제국을 정복하고 1914년에는 나이지리아 전역을 영국의 식민지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거스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후 반세기 동안 영국은 식민지 내의 지역적 차이를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경쟁을 조장하면서 지방 유력자와 지배자를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간접 통치를 펼치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루가드경의 간접 통치였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식민지화의 과정을 지도로 간략하게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석유 생산 지역도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나이지리아 보호령과 그다음에 남부 나이지리아 보호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지도가 보이고 2번 지도는 북부, 남부 그리고 카메룬 영토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기 보세요. 1940년부터 1951년이죠. 영국의 통치가 막바지에 이를 시기죠. 이때는 북부 지역, 그다음에 동부 지역, 그다음에 서부 지역, 그다음에 카메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1번 북부 지역은 하우사 플라니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스턴 리전이나 동부 지역은 이보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웨스턴 리전은 요르바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4번 지도를 보면은 1960년부터 1963년까지 독립전의 이야기죠. 자, 북부 카메룬과 그다음에 남부 카메룬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이 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나중에 본 과정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나이지리아는 가장 큰 나라죠. 면적이 크다는 것, 인구가 가장 크다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국의 식민 지배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만 놓고 보아도 아무리 크게 나눈다 할지라도 세 개 국가로 나눠져야 되고요. 세계에서 네 개 국가가 돼야 되는데 식민 통치를 위해서 한 개 국가로 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지리아로 이제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가 지역적, 종교적, 민족적 분열을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략 역사를 좀 보았고요. 그다음에 반투인의 이주와 정착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아니면 아프리카학을 얘기할 때 반투인 또는 반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동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종족 집단이죠. 이 동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민족 집단의 언어와 문화에 주목할 만한 유사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이러한 어떤 이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반투 기원의 이제 반투 이주에 대한 이론이 언어 재구성과 고고학적 증거에서 이제 규명이 되면서 이론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자, 외부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로 반투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아프리카인을 갖다 이야기할 때 현재 아프리카인들은 이주하에 정착한 사람들이고요. 원래 아프리카의 어, 토착민은 피그미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반투인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인데 소와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선주민이었던 피그미족, 그다음에 산족을 몰아내고 원주민이 이제 되게 됩니다. 반투인은 농경민족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했고요. 또 철로 된 농기구와 무기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농업 생산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반투는 하나의 언어나 민족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가계가 원형 반투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종족 집단 약 450여 개 이상의 언어 집단을 집합적으로 우리가 이르는 말이죠. 이 반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레이크라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862년에 남아프리카 제어의 비교 문법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저서에서 이 450개 이상의 언어 집단을 갖다 한번
언어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중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어근에 모두 은투가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면서 이제 반투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반투어다, 반투어 사용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는데 아프리카인들이 사용한 언어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반투어가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이제 분류표를 보면은 아프리카 4대 어족 중에 하나인 나이저 코르도판 어족 중 베누에 콩고 어군들이 반투어에 속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규명해 냈죠. 자, 반투인의 이주 경로와 시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원래 그 사하라 사막이 기원전 8천년경 이전에는 푸른 초지와 동물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아프리카 해안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옛날에 초지였죠. 이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나이지리아의 노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형 반투인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의 민족 집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하라 사막이 초지가 이제 사막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올라가지 않고 도로 돌아가지 않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반투인의 이주와 정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의 노크 지역에서 원형 반투인들이 점점 인구합이 커지면서 중부를 지나서 남부 쪽으로, 그 다음에 동부를 거쳐서 남부 쪽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주하여 정착이 끝난 시기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시기는 뭐 기원전 아니면 서기 4,500년경에 이미 이주와 정착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크 밑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원주민이었고 토착민이었던 피그미와 산족들은 이 반투인들에게 점점점 밀려서 소수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의 콩고 민주共和国의 이투리 숲에 살고 있는 피그미족, 그 다음에 남부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남아공에 살고 있는 산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기원전 4500년경부터 서기 750년으로 여기 나타났습니다만 하여튼 450년경, 서기 한 4, 5세기 정도에는 이 원형 반투인들이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남부아프리카의 이주와 정착을 다 끝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그림은 반투인들이 소를 끌고 내려왔는데 아주 키가 작은 토착민이었던 코이코인, 즉 산족들이 소를 훔쳐간 그런 모습이 이제 암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이코이족과 산족이 어떻게 소를 기르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리고 반투인들이 소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철 기술 가지고도 이 반투인의 이주와 정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철기 문명과 아프리카 문명의 발달은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철 기술이 북아프리카에서 서부아프리카 수단 지역으로 전해짐에 따라서 도시 공동체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중앙 집권에 되었고 이게 이제 왕국과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볼 8세기 중엽 이전의 가나, 12, 13세기의 이전의 말리, 16세기의 송가이 이건 가장 이제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의 그 표시죠. 지중해, 북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수단 지역이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사하라 무역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발전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세기 들어와서 이제 베닌 왕국 같은 경우도 이제 베냉 왕국 이렇게 이제 보통 발음을 합니다만 베냉 왕국도 이 철기 문명이 아주 많이 발달했죠. 15세기 후반 포르투갈이 방문했을 당시에 베냉 왕국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우 크고 부유하며 강력한 도시 국가를 발달시키고 있다. 또 무역을 통제하고 있다. 황동과 청동 주물을 잘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왁스 제거 주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상하 조각이 잘 발달했다. 이런 것들을 포르투갈 방문자들이 적고 있죠.
11세기에서 17세기의 나이지리아 남서부 요르바 왕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왕국입니다. 요르바의 이페 문명도 요르바족이 만든 이페 왕국이란 그 왕국의 문명도 노크 문명과 같이 테라코타와 왁스 제거 주제법에 의해서 청동과 황동 주물이 발달했습니다. 기원 후 10세기 동안 나일 제어 사용자들은 철기 문명을 동남부 아프리카에 전파시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원형 반투 문명이 점점 중부와 동부를 거쳐서 남부까지 이주하여 정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언어학적 증거에 따르면 철기를 사용하는 반투어 사용자들이 중앙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에 대규모로 이주정착하는 과정에서 철기 문화가 전파되었고 또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철기 기술은 2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남부아프리카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고고학적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세기경에 마풍구부의 남부아프리카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짐바브웨와 남아공 사이죠. 이제 마풍구부의 유적이 있는데 이 마풍구부의 유적과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 교역과 함께 멀리 중국이나 아시아와 함께 교역을 통해서 활발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죠. 또 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유리도 이쪽에서 이제 발굴이 되게 되면서 이 마풍구부와 짐바브웨 유적이 활발한 무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철기술의 전파와 이동 경로를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300년, 400년경에 철기술이 지금 남부아프리카 오렌지강 유역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기술의 전파는 첫째는 이집트를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지금의 누비아 지역, 메로의 나파타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 이제 기원전 500년경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또 한 전파는 트리폴리 지역에서 페잔,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그 아가데스로 통해서 니제르 북쪽이죠. 이쪽 지역으로 해서 기원전 5세기경 노크에 전달되었다. 또 카르타고에서 철기 기술이 지중해 철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기 기술이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지금의 쿰비살레, 가나의 수도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쿰비살레, 아크주트라든가 티시트라든가 지금 모리타니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쿰비살레 이 지역을 통해서 가오를 통해서 지금 나이지리아의 노크 지역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철기술이 지금 전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확산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이론은 상당히 학계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기 기술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철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철기술 주장도 있고요. 철기술이 확산 전파되었다. 그 철기술은 히타이트 쪽에서 왔고 지중해 쪽에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철기 기술이 확산 전파되었다는 내용을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철 생산 지역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떻게 철기 기술이 전파되었고 확산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죠.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들을 통해서 지금 철기 기술에 대한 어떤 기원, 그다음에 철기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아프리카 문명의 발전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서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수단 지역 왕국과 초기 사하라 무역로를 볼까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지금 보면은 이건 지금 어, 어, 그 모리타니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에 지금 이제 사진을 갖다가 찍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면은 저쪽은 뭐 모로코 쪽이 보면은 그 마라케시하고 시질마사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지금 파란색 화살표를 통해서 지금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도착하고 있죠. 서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가나, 말리, 송가이 왕국에 대한 영토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쿰비살레라는 지역을 보시죠. 이 쿰비살레까지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사하라 무역로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지금의 가나 왕국인 쿰비살레까지 10세기경에 이미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리타니아의 악수투에서 발견된 철기 유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화살촉 같은 것도 보이고 바늘 같은 것도 보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주주투가 철기 생산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화폐가 보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타조 깃털도 보이고요. 소금도 보이고 그다음에 구리철사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별복의 조개 같은 것도 보이죠? 사라 교역품 중에 이런 것들이 화폐로 사용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철기 기술 소닌케족이죠. 이제 모리타니아의 가나 왕국의 소닌케족이 철을 갖다가 다루었고요. 이 소닌케족은 그 당시에 왕족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물론 그 뒤에는 중인 계급으로서 기술자 계층으로 이제 사회적 지위가 이제 하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신이 주신 철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로코의 시질마사 유적이 보이죠? 이 시질마사나 그 아라케시는 사하라 횡단 무역로의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였답니다. 무역 기지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양탄자가 거기서 뜨면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지금의 모리타니의 쿰비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리의 가오라든가 팀북투에 닿았다. 무슨 얘기냐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서 무역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모리타니아 암각화가 보이죠. 이 암각화에 보면은 뭐 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이 암각화를 통해서도 어떻게 사하라 어, 사막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와 서부아프리카 지역이 왕래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차 암각화가 보이죠? 이게 이제 그 전차 암각화는 상당히 중요한 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모리타니의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전차가 물론 뭐 많은 무역품을 실지 못했습니다만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이런 전차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발레사의 틴 희난 유적인데 이게 성곽과 강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라 사막을 건너서 이 아발레사의 왕궁은 아닌 것 같고 거대한 그 이제 그 언덕 위에 큰 그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아발레사의 이게 이제 여왕의 무덤이 이제 발견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지를 이곳을 통해서 사하라 북쪽에서 오는 북아프리카 교역과 그다음에 기니만 연안에서 올라오는 교역품이 여기서 거래됐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신이 발견된 묘가 이제 밑에서 발굴이 됐죠. 그리고 이런 유적들이 발굴되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티피나그 문자죠. 그러니까 지금 베르베르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의 토착 민족인 티피나그 문자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동물 그림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이지리아 노크 문화를 한번 볼까요? 기원전 500년경부터 한 700년간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기 시대의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928년이었죠. 주석광산이 있는 노크라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중부에 있는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유적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 비슷한 특징을 지닌 유물들이 동서로 한 480km, 남북으로 한 320km 정도에서 계속 출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독특한 유물은 동물과 어떤 그 상징화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제 테라코타상입니다. 이게 점토로 만든 이제 두상의 모습이 발견됐고요. 눈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타원형이나 삼각형으로 이제 이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철제 도구라든가 돌로 된 도끼라든가 도구들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장신구 같은 출土됐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노크 문명 지도로 보면은 노크 컬처, 노크 문명에서 이제 아부자 수도에서 이제 조금 위에 있는 노크 지역이죠. 이쪽 카두나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조스평원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문명이 이제 철기 문명과 함께 발견됐죠. 자, 이 테라코타 조상을 보세요. 상당히 독특한 그 테라코타 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기원전 500년경에 이미 철기 문명과 함께 훌륭한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 그다음에 초기과 제국을 한번 가볍게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아프리카 지역을 볼까요? 예, 가나 왕국이 7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말리 왕국이 12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송가이 왕국이 1450년부터 16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카넴 왕국이 8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 고대 왕국인 4개 왕국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아시안티, 다오메이, 하우사, 오요, 베냉 왕국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전의 아프리카를 볼까요? 예, 파란색 지역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내려오게 되면서, 즉 이슬람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전파되었죠. 예,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이런 고대 문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15세기경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역로를 볼까요? 유럽은 교역로가 없습니다. 이미 지중해 무역로, 그 다음에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 인도양 무역로, 스와힐리 무역로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아프리카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팀북투와 가오까지 왔었던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엉뚱맞은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하면서 역사에도 자주 나오겠습니다만 아프리카 통치자나 왕, 추장에 대한 호칭을 좀 알아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은 왕에 대한 칭호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역사의식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비아의 벤바족 같은 경우는 시트무쿨루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루안다의 투치족 같은 경우는 모아미라고 부르죠. 우간다의 그 부간다 왕국에서는 왕을 카바카라고 합니다. 가나의 아산테 왕국에서는 아산테헤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카메룬의 바문족 같은 경우는 음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지리아 요르바족은 오바를 왕이라고 하죠. 말리 왕국에서는 말리에 있었던 말리 왕국에서는 만사라고 불렀습니다. 우간다의 마냐콜레족 같은 경우는 무가베라고 하죠. 말리 왕국의 만사무사라는 왕이 있었죠. 우간다에는 로버트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이렇게 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앙골라의 은동고 왕국이었던 곳에서는 왕을 은골로라고 불렀습니다. 은골라라고 불렀습니다. 은골라.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의 오요 왕국에서는 왕을 알라핀 이렇게 불렀죠. 그다음에 콩고 왕국에서는 마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꼭 알아야 됩니다. 로지 왕국에 대해서는 리퉁가라고 불렀습니다. 예. 루바 왕국에서는 이게 다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잠비아 이런 쪽의 왕국이었죠. 콩골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룬다 제국에서는 무아타야암보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러한 그 왕의 이름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페의 왕은 오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수단 사바나 지역을 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바나, 그러니까 수단 지역, 사바나 지역을 혼돈할 수가 있는데 사바나 지역은 뭐 식생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수단 지역이라고 부르면은 지금의 수단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 열대 우림 지역의 북쪽 경계 사이에 펼쳐진 초원지대 또는 사바나 지대를 수단 사바나 지대다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래서 대서양에서부터 북쪽에는 뭐 에디오피아의 동쪽에는 뭐 에디오피아까지, 그다음에 남쪽에는 서부아프리카 산림지대까지 콩고강까지 이어지는 아주 광대한 지역입니다. 이 수단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흑인들의 땅이란 뜻의 빌라드 앗 수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2세기경부터 아랍인들이 사용하게 됐죠. 현재 아프리카의 수단 지역과는 수단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300년경에 대상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이 수단 사바나 지역이 지중해 지역과 연결되게 되었고 또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를 통해서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비롯해서 종교, 그다음에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죠. 지중해 무역으로 유입되는 상품들과 사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생산되는 금, 콜라 열매, 노예 등이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000년경에서 2000년 사하라 지역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막화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막화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종횡단 무역로로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단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하라 밑에 사헬과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단이라고 표시된 진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단 지역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단 사바나 그러면은 이제 밑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죠. 그래서 대서양 연안부터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아웃 그런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사헬 지대를 얘기하면 지금의 모리타니아, 그다음에 뭐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나이지리아 북부 이런 지역을 이제 사헬 지역이다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헬 5개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어떤 사헬은 지금 뭐 점이지대라고 얘기하죠.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과 사바나 경계에 있다. 그래서 이 수단 지역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헬 지대가 어떤 지역인가, 그다음에 사바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또 수단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하라 사막이 장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사실은 이 사하라 사막은 바다였고 이 바다를 이용해서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가 상당히 활발하게 교역을 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시질마사와 팀북투는 사헬의 항구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헬 지역은 가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이 지역은 가뭄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사헬은 아랍어로 가장자리, 경계 혹은 해안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1969년 모리타니아에서 1970년엔 에티오피아까지 이제 가뭄이 계속 지속됐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1975년 사헬 클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수단 사바나 지역을 좀 계속해서 볼까요? 네. 기원전 1세기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정치적 중앙 집권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단의 이주자들은 식량 생산혁명을 일으켜서 인구 증가가 일어났고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로 보면은 농업 경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자, 수단 지역의 정치 공동체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철기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노크 문명을 보았을 때 아마 기원전 3세기경에는 그 서부아프리카 전역에 철기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하라 종횡단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수단 지역의 통치자들은 봉신 국가를 두어서 느슨한 제국적 구조 또는 연방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아프리카를 설명하면서 특히 어, 뭐 고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세 역사를 설명하면서 왕국이었다 또는 제국이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떤 학자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맞다. 어떤 학자는 왕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수단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은 봉신 국가를 두었기 때문에 이건 연방 제도였다. 일종의 진나라와 같은 그런 봉신 국가를 두었기 때문에 이건 제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강력한 왕들이 교역을 통제했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도시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고유 관습을 따르고 있었고 비록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언어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경외의 대상이었다. 또 종교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세기에서 12세기경에 북부아프리카 교육자들이 대상들이죠. 주로 이들이 수단 지역에 이슬람교를 전파시킴으로써 문명이 더욱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교육로를 볼까요? 예, 지금 교육로가 상당히 아주 촘촘하게, 물론 뭐 실제 가서 보면 촘촘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교육로가 오아시스를 기점으로 해서 전파가 이제 계속 교육로가 유지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안가 대서양 연안에 보면은 지금 캐러멜 범선이 지금 보이죠? 이 교역로를 따라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포르투갈이 진출하게 되면서 이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의 중요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기원전 100년경의 북아프리카 무역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리수스라든가 레티스 마그나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카르타고를 비롯해서 무역로였었습니다. 그래서 100년경에 이미 기원전 100년경에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하라 무역로의 중요 도시들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은 북아프리카는 튀니스가 지금 뭐 트리폴리, 그다음에 시질마사, 마라케시, 뭐 타가자 이런 지역들이죠. 남쪽은 팀북투, 가오, 아가데스 같은 지역들이 지금
자, 사하라 지역의 암각화에서 전차의 그림이 발견됐다 그랬죠. 전차 무역로를 지금 한번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손마차 등을 통해서 수송과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때 뭐 낙타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전차 무역로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로에 그려진 전차 암벽화의 모습이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단 사바나 지역의 왕국과 제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단 사바나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 그다음에 열대 북쪽 경계 사이 펼쳐졌다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0년경에는 서기 300년경에는 대상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이런 수단 사바나 지역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품목들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 말리, 숭가이, 카넨부르누 왕국이 중요한 왕국 또는 제국으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세기에서 12세기경에서 이제 이슬람이 또 전파되면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역로를 볼까요? 예, 소금과 금이 주요한 무역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로를 통해서 북아프리카, 지중해 이런 지역들이 서아프리카 지역과 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트랜스사하란 트레이드 루트라고 해서 사하라 횡단 무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종단도 있었기 때문에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 또는 사하라 무역로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투아레그족이 보이죠? 그다음에 나이저 강에서 지금 낙타들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 이 낙타는 여러분 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뭐 50km씩 전진합니다만 하루에 물을 안 먹고도 뭐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훌륭한 그 동물이고 또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낙타 때문에 이제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나이지리아 뭐 뿐만이 아니라 서아프리카에서 지금 화폐가 뭘 쓰였나 보면은 뭐 철기로 된 날것이라든가 동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부대로 사용된 것들 보이죠? 이게 이제 금이나 소나 뭐 소금이나 노예 이런 것들이 화폐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별복의 조개나 철기, 괴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화폐를 썼습니다. 사하라 교역로의 가장 중요했던 콜라 열매 모습이죠. 이게 나무에 열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밤과 비슷합니다. 이게 먹으면 약간 그 좀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향정신선 뭐 이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중요한 교역로의 물품으로 이제 됐던 것이죠. 이게 소금 같은 거 보면 소금 한 20kg 정도 된다 한 원판이. 근데 낙타가 많이 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40kg, 많게는 한 80kg까지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금이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소금값이 지금은 뭐 아주 뭐 싼 값이지만 과거에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가나, 말리, 숭가이, 카넨보르누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볼까요? 가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말리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또 숭가이 왕국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카넨보르누가 어떤 세력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물론 가나와 말리 왕국에 대해서도 보이지만 아산테라든가 오요, 베냉 왕국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 가나 왕국을 볼까요? 먼저 다 한번 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 이 가나 왕국은 서기 300년경에 만대어를 사용하는 소니케족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왕국이었죠. 기병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봉신 국가를 거느렸고요. 그다음에 그 1050년경에 이슬람교가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가나 왕국은 그 밤북과 불에서 금이 생산됐고요. 이게 이제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가 쿰비살레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어쨌든 아주 왕국이 이제 1200년경에 이제 11세기, 12세기에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 왕국이 이제 몰락하고 말리 왕국이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알모라비드 왕국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북부아프리카에 이제 알모라비드 지금의 모로코 지역이죠. 이 알모라비드 왕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가나 왕국이 소니케족의 가나 왕국이 점점점 일어나게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리 왕국을 볼까요? 말리는 만대족이죠. 만딩카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13세기, 16세기에 가장 번영을 누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 1230년, 1235년 사이에 순디아타 케이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만리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성했던 강력했던 왕은 만사무사 왕이 통치하던 13세기에서 14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이집트 및 다른 지역의 대사들과 교류를 활발히 했고, 그다음에 1324년 메카에 순례를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팀북투와 과거에 모스크를 설립해서 학교를 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중 하나죠. 상업과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 물론 뭐 정규군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식량 생산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말리 제국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제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통치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아레그족이 팀북투를 갖다 공격하고 그다음에 송가이의 손리 왕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말리는 15세기경에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송가이 왕국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르네카이에가 프랑스인이죠. 1828년 팀북투를 방문하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르네카이에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이 황금의 제국 말리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르네카이에가 묵었던 이런 집들은 전부 다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1854년 아랍어로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하죠. 독일인이었는데 하이니바르트가 팀북투를 방문해서 그러나 이들이 방문할 당시에 팀북투는 과거의 상업제국, 교역제국으로서 황금이 넘쳐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말리의 황제 칸칸 만사무사 1375년 메카에 순례를 갔다고 했죠. 순례를 갈 당시에 500명의 하인을 데리고 갔는데 금지팡이를 짚었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이제 금이었는데 금을 너무나 많이 지불해서 사실은 그 아라비아 금시장이 10년간 폭락했고 유럽의 금시장이 10년간 동반 폭락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1375년 카탈로니아 지도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루이 14세 왕궁에서 발견된 거죠. 네, 칸칸만 사무사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훌륭한 건축가를 모셔왔는데 그때 만든 게 이제 젠네의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각 변의 길이가 55m, 약 3층 높이. 그 당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석조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저강의 진흙을 가지고 만든 독특한 구조죠.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구조물입니다. 네, 지식의 도시 팀북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말이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팀북투 말리의 칸칸 만사무사가 다스리던 그 당시 팀북투에는 서책을 서로 교환했고 그다음에 뭐 금과 소금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안과 수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관되어 있던 책들을 갖다 번역해서 파리에서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 보았는데 대학교 2학년 대수학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 팀북투가 얼마나 융성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말리 왕과 궁전의 모습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아랍인 이제 여행가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분명히 이슬람교도이면 틀림없지만 궁전의 모습을 보면은 토착 문화나 토착 종교도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질서정연했다.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팀북투의 모습이죠. 예, 지금은 뭐 아주 사하라 사막의 사헬지대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지만 옛날에는 아주 그렇게 큰 교역을 이루었던 도시국가라는 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 뭐 진흙으로 이제 지은 모습이죠. 되게 재밌는 모습입니다만 여기 그 좌우로 지금 봉우리가 보이고 집 끝이죠. 뭐 창문은 모로코 양식입니다. 근데 가운데 5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건 뭐냐면 이 집에 아이가 5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 봉우리를 하나씩 더 세워놓죠. 뭐 팀북투의 쌍꼬레 사원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원이었습니다. 대학으로 또 이제, 어, 유명한 곳이었고요. 징게레벨르 사원도 모두 다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 있는 곳입니다. 네, 송가의 왕국을 볼까요?
이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말리 왕국 이후에 이제 번성했죠. 이 순이족들이 세운 국가다. 그래서 카누, 나이저 강을 왔다 갔다 하는 카누 군대를 이용해서 나이저 강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네, 팀북투, 가오가 가장 중요한 교육 도시였다. 가오를 이제 더 중요시했죠. 이 송가이 왕국은. 물론 이제 그 말리 왕국은 젠네를 더 중심했고요. 그러니까 점점 가나, 말리, 송가이 왕국이 이어지면서 수도가 더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64년 순리알리 왕이 28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송가이 왕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팀북투와 젠네, 말리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투아레그족을 갖다가 북쪽으로 다시 몰아냅니다. 그래서 알리 왕이 또 무슬림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좋은 정치를 펼쳤죠. 전통 종교도 존중하고 문화도 동시에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시기죠. 아스키아 무하마드 뚜레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모시족을 제압했고 가나의 디아라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가장 강력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폴리와 이집트에 대한 무역로를 확보하고 이집트와도 상당히 중요한 거래를 아스키아 무하마드는 이교도에 대해 제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관습을 잘 유지하도록 허락했고요. 지방의 토착적인 권위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통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계 문제는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반란 때문에 송가의 왕국이 약화됐는데 이때 16세기 하반기에 이 지역을 노리고 있던 모로코의 사디안 왕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가자의 소금 광산을 갖다가 이제 얻고 싶어 했는데 이때 송가이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이 지역에 이제 송가이의 어떤 침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달루시아인이죠. 안달루시아인 주데르 파샤가 이끄는 약 4천 명의 모로코 군인들이 이 사라 사막을 건너서 나이저 강에 위치한 톤디비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송가이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그 무너지게 된 배경이죠. 물론 소총이 뭐 화승총 소총이 있었습니다만 안달루시아의 무슬림이 뭐 전투력이 월등했다는 건 맞는데 사실은 아스키아 무하마드 이후에 어떤 후계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강력한 제국이나 왕국은 나오지 못하고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세그와 카르타의 반바라 왕국이 출현할 때까지 이 서아프리카 지역은 큰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송가이를 비롯한 수단 지역은 모시족인 다곤바, 세구 카르타 보르누 같은 반바라족 왕국, 그다음에 플라니족 왕국들이, 그다음에 또 하우사 왕국들이 이제 분열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송가이 왕국의 전성기 영토와 이웃 왕국 타가자가 보이죠? 타가자까지 이게 소금강산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모로코의 세력이었는데 알모라비드 왕국의 이제 영토였는데 송가이 왕국이 이걸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송가이가 가장 강력한 제국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키아 왕의 모하마드 왕의 무덤이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무덤인데 약 17m 높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무덤 양식이 이집트 피라미드 양식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양식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송가이 왕국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라 횡단무역을 통해서 가오가 이제 송가이 왕국의 수도였고 이집트와 활발한 교류 속에 이러한 무덤 형태가 나올 수 있었다. 무덤 형태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아주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는데 다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무덤과 사원이 함께 이제 아스키아 사원, 뭐 아스키아 왕의 무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을 올렸죠. 그 사원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스키아 왕의 그 무덤이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나일 계곡, 그 다음에 멕시코의 올맥 문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말리의 송가이 제국에 있었던 가오 이 세 지역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 지역의 피라미드는 동시에 발전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전파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의 모습인데 학자의 주장인데 유네스코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유네스코의 키제르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 일반 역사에서 아프리카 통사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연관되었었고 어떻게 교류하고 전파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카넨 보르누 왕국을 좀 볼까요? 카넨 보르누 왕국은 19세기까지 이제 사실 가나, 말리, 송가이와는 별개로 차도수 주변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세프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카넴과 보르누라고 하냐면 이걸 붙여서 카넴 보르누 합니다만 먼저 카넴 왕국이 나왔고 나중에 보르누 왕국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카넴 왕국이 번영을 구가할 때 보르누 지역은 하나의 주에 불과했고요. 보르누 왕국이 전성기였을 때는 카넴이 하나의 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영토를 오랫동안 지배했다. 이유는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외부에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전역사에 따르면 다구라는 아랍 지도자가 800년경에 카넴을 설립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뭐 세파 왕조, 세프 왕조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예멘을 이제 뭐 해방시킨 영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은 카누리족이라고 합니다. 카누리족은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에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유목민족이었던 카넴부족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카누리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세기경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고 세력을 확장했다는 것이죠. 1230년경에는 카남이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아프리카 나일강 유역과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 지역 사이,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이죠. 지금의 차드와 니제르 지역에서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국가다. 상하, 노예, 금, 소금, 구리, 말을 갖다 수입했다는 것이죠. 15세기에는 서남아시아와도 접촉했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르노는 카넴의 첫 번째 주였습니다만 1300년경에 유목민이 세파족을 몰아내고 차도수에 이제 보르노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1500년경에는 보르노는 풍부한 주석과 구리 자원을 이용해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송가이가 멸망한 이후에 카넴 보르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다. 또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경에 이제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하죠. 뭐 1800년경에는 투아레그족, 그다음에 플라니족에게 영토를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넴 보르노는 뭐 수단의 서부 쪽에 있는 다르퍼르 노예무역자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명맥을 겨우겨우 1893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카넴 보르노 한번 볼까요? 1150년경에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그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1230년경에는 이제 카넴 보르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도수의 북쪽 지역에 와단 지역에서부터 페잔까지 이쪽 지역까지 이제 카넴 왕국이 이제 그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지도를 보면 1500년경에는 카넴 보르누라고 해가지고 카넴 세력이 현저히 약화됐고 보르누가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도를 보면 보르누 왕국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차도수를 주변으로 해서 보르누 왕국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르누의 기병대를 한번 볼까요?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게 기병대가 이제 이런 얘기 나와. 프랑스 장교가 갑자기 이 기병대를 만나면서 놀라움에 금치 못했다. 이들이 어디서 왔나? 이게 이제 보르누의 기병대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병대를 유지하고 사막을 교역로를 지배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내용이 조금 너무 많나요? 좀 길게 느껴졌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를 좀 공부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쭉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인 나이지리아 서부 아프리카 중세 시대의 가나, 말리, 숭가이, 카넨보르누 왕국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대면 강의가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대면 강의 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쌍방향으로 좀 여러분도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또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